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명지대학교 뭐 이렇게 학교 이렇게 줌으로 습관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원래 옵션을 주셨어요. 서울에서 그냥 줌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대면 하시겠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조교님한테 선생님한테 맨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얘기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대면으로 왔습니다. 이게 깜깜한 하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키시네요. 네. 카메라 끄고 있는 깜깜한 보이는 라디오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로 얘기하면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막 다운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오늘 여러분들 보고 그냥 눈으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대표님을 꼬셨어요. 날씨도 좋은데 가자 같이.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제가 듣기로는 주임 교수님한테 들었던 거는 이제 2시간의 수업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아마 제가 전달받기로는 1시간 플러스 Q&A인데 적절히 얘기하면서 저희가 행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세상에 이걸 모르고 있었네 했던 부분들, 그것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다시 롤백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다 대학원생이세요? 그냥 학부생 같아요. 다들 이게 저만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학부생 같은 느낌인데 오늘 내용은 지금 이제 다운받고 있어서 사전에 말을 좀 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 인공지능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약간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학부제 같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보고서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던져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기 혹시 군대 다 떠오셨어요? 남자분들? 혹시 안 가신 분 있어요? 가야 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군필하신 거예요? 좀 더 할 얘기, 병역 특례가 저희가 회사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되는 건가요? 네, 레이더 포. 공유. 네. 스크린 주셔야죠. 이게 되나요? 슬라이드 넥스트가 되나요? 앞서서 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동아원술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사실 놀랐어요. 어떻게 내 동아원술 얘기까지 나와서 어떻게 알고 계셨지? 이게 단데. 예, 저는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슈퍼스에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오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경희대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공학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도 겸임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하셨는데 되게 다양한 좀 이력을 갖고 있어요. B2C에서부터 B2B적인 부분, 그리고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인공지능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액티브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이라는 요를 듣고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다양한 B2C 서비스나 B2G 서비스를 준비를 하시는 그 영역이고, 여기서 이제 스케일 아웃 하기 위해서 AI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가 이제 오픈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호흡이 그러는데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의 강의는 그 본 산업에 대한 이제 시장 규모나 성장성에 대한 얘기. 그럼 실제로 한국은 성장하고 있을까? 시장은 왜 못할까? 그 이유는 뭘까? 이론들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료 AI라는 말은 너무 많이, 그러니까 AI 너무 많이 들으셨고 거기에 메디컬 AI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곧 7개의 조로 나눠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했었는데 사실 AI 학교도 보면 밖에 육교에 그 AI 영상 이미지 영상 뭐였죠? 영상 AI 의료 AI 그 영상 분석해서 무슨 상 받았다고 하는 걸 봤어요. 저기 육교에 이렇게 배너 걸린 거 보셨어요? 고려대학교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 폐 사진 판독하는 걸 가지고 뭐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 있었는데 그만큼 요즘은 AI 없이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그런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3년에 14조의 한국 코리아 원으로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뭐 약 14조 정도의 시장이 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CAGR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비즈니스 보시면 저 키워드 많이 나오는데 CAGR은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라고 해서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리포트를 보시면은 저 CAGR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저의 오른쪽에 있는 45.7%는 저 6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전후될 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저거는 뭐 처음 하신다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기 타입별 성장성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 서비스 영역에 있을 때 어디가 제일 높아요? 소프트웨어가 높죠. 확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높습니다. 여기도 붉은색이 이제 CAGR이고요. 그래서 50%에서 한 60% 정도 되는 그런 높은 CAGR을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번에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내에서 딥러닝, 즉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AI 배우셨던 뭐 지도학습이나 지도학습 그다음에 그걸 포함한 뭐 뉴럴 네트워크 기타 등등의 그런 걸 통해선 소프트웨어 시장이 얼마큼 될 거냐 했을 때 약 3조 5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여기 CAGR이 52%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련된 플랫폼 시장 그런 부분을 보면 20조 정도에서 꽤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CAGR도 약 30% 정도를 넘는 높은 성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의료 인공 영상 시장 규모로 보면요. 이제 의료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영상이에요. 엑스레이, 뭐 MRI, CT,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격리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여기 말하는 그 5조 3천억 원은 여기 이제 엑스레이만 해당하는 거고요. 2027년에 약 5조 3천억 정도의 시장이 그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 붉은색 엑스레이, CT, 그다음 MRI, 초음파, 분자 영상 이런 영역들에 대한 그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40%대로 꽤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제 시장 쪽.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앱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시장을 봤을 때는 8조 4천억 원, 그리고 여기도 CAGR이 처음으로 20%대가 나왔는데 20%대 사실 연평균 성장률도 절대 낮은 성장률이 아닙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시장이고요. 사실 이 이상의 시장을 이제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키워드가 뭐예요? 이 AI 말고 NFT하고 이제 마켓 그 메타버스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이 사실은 대략 CAGR이 한 45%대가 됩니다. 연평균 성장 그 정도의 여러분들 지난 한 1, 2년 동안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한두 번씩 꼭 들었잖아요. 뉴스를 보신다면 충분히 보시는 내용인데 그 정도의 성장률만큼 이 AI 이런 관련된 시장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5%에서 30%대 수치를 가지는 산업 분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의료 AI 기업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의료 AI 쪽 많이 뛰어들었고요. 저희도 그 업체 중에 하나고, 제가 2017년에 창업했죠. 예. 그리고 사실은 IoT를 하다가 이제 피보팅을 해서 2018년, 19년부터 이제 의료 AI 쪽을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의료 산업의 특성이 너무나 분명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전문 인력에 의한 골드 스탠다드 제작, 레이블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레이블링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뭐 이게 옷이야, 이게 상의야, 이게 남색이고잖아요. 근데 이거와 의료 쪽의 레이블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여기 힌트를 얻으시면은 여기에 가장 큰 레이블링의 특징은 뭘까요? 의료 시장과 의료와 다른 AI하고의 차이점. 채팅으로 답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떤 거죠? 이거 틀려도 돼요. 여기는 배터리가 부족하세요? 배터리가 왜 부족하죠? 아닌데. 왜 그럴까요? 여기 출석부 없나? 잠깐. 이영진님. 어느 분이세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옷이란 거는 명백히 가가 있는 건데 진료라는 자체는 매우 모호하면서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도 왔다 갔다 하는 다르기 때문에 라벨링이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의료 빅데이터나 의료와 의류는 사실 한 끗 차이인데 이런 데이터셋을 모을 때 보면은 바지는 사실은 최저임금을 주고 사진 찍어서 막 찍어. 길 가는 사람들 막 사진 찍어. 그래서 잘라서 얘 바지야. 얘는 회색이야.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생맥만 아니면 다 가능한데 이 의료 쪽에 대한 라벨링은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에서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니면은 이게 T1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를 체크하는 것 자체를 꼭 위암을 잘 아는 사람한테 같은 의사라고 해도 내과나 뭐 정형외과 이 사람한테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아셔야 될 게 의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와 개를 학습시키려면 5천 개 이상의 사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메디컬 쪽에서의 데이터셋에서는 5천 개면 많을 수가 있어요. 5천 개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의료진과의 협업이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뒤에서도 또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허가 필요합니다. 이게 메디칼이라고 하는 이게 의료 기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순간 팔 수가 없어요.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것이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 낙상을 인식해서 병원과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겠어라는 건 좋지만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인허가가 과연 가능한 제품인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화폐를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거 100장 중에 하나 잘못 찾았도 100장 중에 한 장을 잘못 집은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환자의 질병을 100명 중에 한 명을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잘못 잡아낸다고 하면은 물론 100% 세상에 100%인 건 없지만 그 오차는 더더욱이나 치명적으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이후에도 각 병원에서 그리고 다 서로 다른 플랫폼이나 환경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테스트를 꼭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의료 산업에 있어서 진입장벽 중에 하나예요. 밑에 나오지만 병원별 환경에 따른 테스트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일주일 테스트가 아니라 6개월 어쩌면 4계절을 돌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오랜 시간이 돌립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단독으로 살아남기 지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의료 인공지능이라든가 이 메디칼 쪽으로 뭔가를 하신다면은 스타트업으로 우리 엄마 아빠의 FF 펀드를 이용해서 FM의 뭐죠? FNM 아니다. FF 펀드라고 그래요. 패밀리 앤 프렌드 펀드라고 해서 그냥 십시일반에서 한 돈 가지고는 사실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그때 반드시 투자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영역은. 이런 이제 배경에서 이제 우리 지금의 주요 이제 AI 의료기기를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 왼쪽에 있는 3개 업체를 아세요? 아시는 분? 이 중에 하나라도 안다. 아, 정말? 오늘부터 꼭 아세요. 적어도 이 3개 업체는 아셔야 돼요. 의료인공지능 이쪽에 있어서는. JLK 인스펙션, 그냥 흔히 JLK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의료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맨 오른쪽에 있는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저희 회사, 그러니까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매출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의료기기는 3년 동안 처음 그 인증받고 수가가 나올 때까지는 못 팔아요. 못 팔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으면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코스닥에 상장될 수 없는데 이 JLK는 이러한 선진 기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기술특례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상장 시 1,365억 그리고 기술 누적 투자가 540억이었고요. 그리고 이 업체의 이제 개요는 그 특징적인 사업 모델은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입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 37.9억이었습니다. 37억 9천만 원이 지금 2021년 그 공시된 매출입니다. 540억을 투자받았고 상장 시 1,365억의 주식을 팔아서 시장이 생겼습니다. 약 거의 2천억 되는 돈인데요. 매출은 작년 사업한 지 한 4년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7억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액수를 보면 2,000원을 빌려줬는데 매출 얼마야? 40억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있을까를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또 여러분들 AI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고 싶으시죠? 예, 고개 심하게 끄덕이시네요. 뭐 그런 분한테 또 질문하면 안 되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시죠? 이 반응은 뭐죠, 교수님? 네.
네, 두 번째로 뷰노를 말씀드리면 뷰노가 작년 초에 아마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특례 상장을 완료했고요. 상장 시 3,231억, 그다음에 누적 투자 금액이 592억이었습니다. 위보다 좀 더 크죠. 골연령 측정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소아과나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가서 손목에 엑스레이를 찍어보신 분이 혹시나 있다면 이 영역입니다. 뭐냐면은 소아 한 3세에서 한 10세 좀 지난 애들한테 여기 손목에 사진을 찍어요. 여기 뼈하고 해서 13개의 뼈 조직에 대해서 그 간격이 얼마큼 벌어져 있냐에 따라서 얘는 키가 180까지 클 거예요. 얘는 160밖에 안 크거니 빨리 성장 주사 맞춰야 돼요. 이런 거를 판독하는 TW3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유럽의 모델을 갖고 와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AI가 측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손목 사진을 정말로 많이 찍어서 학습시켜서 저걸 만든 게 있습니다. 치매 진단, 흉부 사진 이런 것들 영상 판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여기 매출을 작년에 매출 보면은 22억을 했습니다. 더 많이 받고 더 했지만 22억이라는 부분이고 여기 또 식약처 중심 다수 인증도 받았어요. 인증까지 받았어요. 인증까지 받았고 저렇게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 매출이 22억이었어요. 작년 초는 목표가 100억을 넘기는 거였었는데 저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루니 이 3개 회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 AI 의료기기 대표 주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녹화돼서 좀 이따 올리신다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루닛이고요. 루닛은 아직 IPO 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프리 IPO 코스닥에 올라가기 전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예상은 7천에서 1조 정도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가치가 1조라면 이제 유니콘 단계인데 누적 투자가 1,200억 더 높죠? 점점 커지고 있죠? 작년 매출은 한 14억이고요. 여기는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FDA는 아시죠? 예, 미국 식약처죠. 작년 12월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도 다 영상 관련된 의료 인공지능 가지고 그걸 받았습니다. 내용들 쭉 보시면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이 세 개를 가지고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개 업체의 주요 비즈니스 기술은 뭐죠? AI. 그걸 좀 더 들어가면 의료 영상이에요. 영상 판독, 연상 판독이에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인증도 사실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폭발적인 성장 가도에서 폭발적으로 사실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솔직히 투자사에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좀 이따 이제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솔루션을 좀 보면요. 의료 영상이 보시면은 엑스레이, CT, MRI, 그다음에 펀더스코피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안구 촬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그런 것을 검출하는 부분, 정량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보조하는 부분, 그리고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영상 기반 병변을 검출하는 것이 사실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리는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그 CSI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현미경 막 봐가지고 뭐 세포 보잖아요. CSI라기보다는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께서 아니면 주변께서 위암이라도 어떤 암을 혹시 경험하셨다라면은 일반 내시경으로 보고 내시경에서 어제 조직을 띄어서 조직 검사하면서 이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아 이게 정말로 암이야, 그냥 양성암이야, 뭐 별양 그냥 종양세포 이런 그런 것들을 알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환자의 최종 병기는 3T3 병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실 병리 단계에서예요. 그러니까 내시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합니다. 뒤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세 번째 생체 신호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손으로 심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뛰는 걸 느끼시죠? 네. 이게 안 뛴다면은 죽어 있거나
좀비거나 아니면 잘못되고 계시거나 그럴 거예요. 이 심장은 내가 뛰고라고 해서 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뛰지 말라고 해서 안 뛰는 그런 자가 그거잖아요. 이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심박과 호흡수, 기타 등등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력 징후라고 하는 그 바이탈 사인과 그다음 심전도, ECG라고 하는데 심전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시계열 생체 신호를 그런 신호 데이터 기반으로 한 진단 보조와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생체 신호 6가지를 이용해서 4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측정한 시점에서 3시간 뒤에 이 환자가 쇼크가 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하는 저희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체 신호 부분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음성 신호를 인정해서 의료 차트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의사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의사 가시면 그 병원 가시면은 의사 얘기하면서 계속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EMR 작성하는 거를 최근에 이제 음성으로 얘기를 한 거 얘를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 EMR 차트를 분석하는 그런 NLP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어떻게 보면 의료 이미지 판독으로 사실 대세를 했어요. 첫 번째 데이터 구하기 어렵고 쉽고 그리고 뻔해요. 여기 있는 폐결절 찾을 수 있어 없어? 의사보다 잘해 못해? 이런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사실 의료 이미지 판독 AI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지금도 대세를 이루고 있고 많은 과제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토픽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2세대에서는 이제 시그널이에요. 이제 심장에 의해서 사람의 이 심장이 뛴다는 게 결국은 환자가 뛰는 거고 살아있다는 거고 이 심장이 약해진다는 건 결국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 죽을 것 같은데 언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는 병원 내에서 해석하는 그런 시그널 판독 AI가 2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슈파스라고 얘기는 한번 차마 말을 못하겠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안 웃으면 실패한 거죠? 왜 이리 안 가? 인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인증을 몇 개 받아야 돼? 저희도 이 FDA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증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솔직히 잘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지를 솔직히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령층을 위한 어떠한 솔루션을 개발한다든가 약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솔루션을 구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병원이라든가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저 인증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거죠. 나 운전할 줄 아는데 정말 운전면허 시험을 따야지만 내가 어디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운전면허 시험이 뭔지 알아야지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졸업시험을 보는데 졸업시험의 내용이 어떤 건지 대략 알아야지 공부를 하면서 졸업시험을 생각하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인증에 대한 부분들라든가 나중에 뭐 수가라는 개념을 알게 되시게 되면은 그 부분을 알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이것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확산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과 검사 부분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병원에서 진단받고 검사받는 게 사실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용어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로서의 생활을 해왔죠. 근데 이런 3가지가 있어요. 선별이라는 게 있고요. 확진이라는 게 있고 추적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각 단계를 또 말씀드리고 앞에서 왜 의료 인공지능에서 영상 파트 부분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적으로 너무나 와우 했는데 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어려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선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아직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자가 진단. 이제는 없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진료소에서 줄 서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전에 일단 해봐 집에서. 그래서 네가 병원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결정하는 그런 상들 선별이에요. 선택해서 고르는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민감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스페시피케이션, 센시티비티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서 성능 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설마? 하셨겠죠? 네. 근데 여기서 양성 예측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검사 결과 양성을 나왔을 때 실제 질병이 있을 확률이에요. 우리가 아까 같이 집에서 자가 진단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 다 의무적으로 중국처럼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찔러보는 이유는 양성 예측도 높게 나올까요? AIDS, HIV 바이러스를 검출한다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 해!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HIV가 걸릴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집단에서 하는 것이 양성 예측률이 높을까요? 후자가 높겠죠. 네. 그래서 이 선별검사의 특징은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사전에 걸러내어 양성 예측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 이런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해. 우리가 만드는 솔루션을 가지고 확진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 고가에 올 수 있겠지만 일단 선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너 병원에 꼭 가야 돼. 그런 거죠. 이런 대표적인 진단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얘가 인터넷이 안 됐어. 예. 검사 비용을 검사 비용의 특징, 그러니까 선별 검사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는 선별 검사는 주로 많은 사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하는 자가 진단이 지금 한 5,000원 하는데 5만 원씩 해봐요. 이거 누가 찔러요? 한 번 찌른 것 같고 모르니까 또 찔러보자. 다른 사람 또 찌르겠죠.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후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코비드 처음 생겼을 때는 이렇게 로또를 10명, 그러니까 로트를 정해서 10명씩 침을 뱉어서 그 10명 중에 이 겪은 교 중에 한 명에서 그 코로나가 걸리면 그 10명만 사실 각각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선별검사는 주로 많은 사람 대상하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비싸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진검사는 선별을 거쳐서 소수로 하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비싸도 상관이 없어요. 비싸면 안 할 텐데요. 아니, 확진은 비싸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별검사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떤 기술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걸 환자로부터 어르신으로부터 이걸 빨리 발견하면은 이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폐암을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폐암을 빨리 발견하기 때문에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의료계에서는 야, 네가 지금 발견했으나 한 달 뒤에 발견했으나 이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말하는 이 바이어스예요.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이 안 있다는 점을 가지고 이제 좀 이 선별 검사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기기 중에서 하나 이제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게 이 애플워치래요. 이 애플워치는 수집한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고 있는 고객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식약처의 FDA에 승인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하는 건 없죠. 사실 애플워치 하면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구매 비용이고 여러분들 애플워치나 뭐 갤럭시 워치나 미밴드 하시는 분 있죠? 예. 그거 인식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걸 측정당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 인지하고 있지 않죠. 그런 무의식 중에 데이터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선별 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선별 관련 서비스는 자, 임상시험을 실시해서 선별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건강해진 거나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임상 플러스 수가까지 반영되기 위한 그러한 필수적인 선별적 이 서비스가 됩니다. 단순히 골라줬어요. 그게 아니라 골랐더니 이 사람이 안 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생존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임상적으로 밝혀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쪽으로 한다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폐암을 그러니까 위암을 조기 발견해서 10년 사람을 11년 살 수 있다, 12년 살 수 있다는 것까지 사실 확인해 줘야 된대요. 어렵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돼야지 소위 말해서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될 것 같은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내가 걸린 서비스가 돈이 될 것 같은 너무 오래 걸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사를 팔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엑시 전략이에요. 기존 형태에 존재하지 않는 검사를 만들었어요. 나 이거 이 방법을 했더니만 코로나 어떤 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 그렇지만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거가 완벽하다라고 느껴지기 전까지는 절대 안 쓴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확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검사를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어. 그럼 이후에 해줄 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 지금 열나요. 39도예요. 높네. 우리 애기가 38.5도예요. 37.5도, 38도, 38.5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 키우신 분은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체온계에 나와 있는 38도입니다. 38.4도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숫자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어떤 액션이 없는 검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료계에서는. 자, 집에서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임신, 코로나가 자가검사, 혈당검사, 혈압검사, 이거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 둘로 나누면 하나는 임신해서 두 줄 나왔어. 그럼 병원 가야죠. 산부인과. 코로나 검사, 자가검사 두 줄 나왔어. 그럼 병원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병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게 있고 혈당검사나 혈압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측정하는 검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그 혈당검사, 혈압검사에 있어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건 한두 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천식 혹시 있는 분이 있는 친구는 모르겠지만 천식도 저희 요번에 이제 과제를 하나 준비하면서 천식에 느낀 거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한대요.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지금 계획도 했었습니다. 심근경색 이제 이 심장이 답답해지고 이런 멈추는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조사가 있는데 사실 위에 있는 내용보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 검사 키트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너 심근경색 왔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병원 가야 돼? 119 불러야 돼? 아니면 그 정도면 괜찮으니 집에서 좀 지켜봐도 돼. 어떤 가이드, 액션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결정해 줄 수 있는 검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추적 검사는 뭐냐면 병원에서만 검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일상생활에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혈액 검사는 사실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되는 부분인데 당뇨가 있거나든가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혈전이 많이 생긴 분에서 혈압 응고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천식, 부정맥 이런 분들은 사실 계속 그 검사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말하는 배기 고혈압과 감염 고혈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평소 고혈압 환자인데 병원 가서 혈압을 측정하려면 혈압이 정상이 돼요. 그게 감염 고혈압이고요. 평소에는 고혈압이 없는데 이상하게 병원 가서 고혈압을 잰다고 하면은 떨리는 거예요. 예전에 요거 배기 고혈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 없었던 방위라는 걸 했어요. 듣긴 들으셨죠. 예. 근데 갔는데 동방이가 이게 아니라 그 전투방이라고 해서 눈 나쁘니까 총 못 쏜다고 하는데 맨날 가서 총 쏘고 뭐 저는 이제 방위하면서 203 유탄 발사기도 써보고 막 그랬거든요.
태권도 할 거 다 하고 행군할 거 다 했는데 저 위에 있는 분대장이 진짜 튼튼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방위로 올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고혈압으로 왔어요. 왜 하냐면은 병무청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예전에 종이에 썼거든요. 자기 인식을 쓰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볼펜을 빌려달라는데 옆에 있는 게 안 빌려줬다며. 열받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싸웠대요. 싸우고 나서 바로 자기 순서 와서 혈압을 쟀더니 고혈압이 나온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혈압 환자가 평소에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왔는데 괜히 혈압 재주는 분이 너무 예뻐. 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배기의 고혈압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서 이제 조사하는 거고, 요류검사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게 남자들한테는 건데, 사실 이제 소변 검사할 때 이 속도에 따라서 이제 전립선의 상태를 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비뇨기과나 이런 데 가서 소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소변 검사를 받는데 이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켜놓고 소변 볼 때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를 통해서 이 전립선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주는 그런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추적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기존의 심혈관 질환 위험 평가 방법이 당뇨, 고혈압, 흡연력, 병리했는데 결국 혈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몸속에 있는 혈관. 근데 여러분들 몸에서 혈관이 밖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체외로 보이는 혈관이 망막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망막 사진의 혈관을 통해서 이 환자가 어떤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저 이제 붉은 글씨 써놓은 거는 이게 저 핵심인데요. 이런 검사 솔루션들을 개발했을 때 중요한 거는 환자의 치료 과정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솔직히 이것이 그냥 기술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검사의 의학적 가치를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 적용이 염두를 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갔을 때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도수 치료 받아보시는 분인데 비급여라고 하죠. 그렇죠? 비급여라고 하는 건 보험 수가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네가 돈 다 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가 급여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병원에서 따로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솔루션이 돼요.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병원에서 뭔가를 할 때 이거 급여 처리 안 되는 건데요. 비급여인데요라고 하는 얘기가 적어도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때 족저근막염 때문에 갔을 때 일반적인 치료는 그랬지만은 초음파를 긁어주는 거는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15,000원을 더 받더라고요. 왜? 이 초음파 이걸에서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을 찾는 것은 그 방법론이 초음파로 하는 방법론이 다른 방법을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염두해야 되는 겁니다. 엑스레이로 CT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엑스레이가 뭔지 알고 CT가 뭔지 아시죠? CT는 계속 누적 촬영해서 이제 3D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게 더 비싸요? CT가 더 비싸죠. 근데 엑스레이로 CT를 대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수면 무호흡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도 혹시 이런 분도 계시 자다가 이제 코 막혀서 숨 못 쉬는 분도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것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됐는데 적용이 됐대요. 근데 이것이 집에서 할 수 있다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약에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보험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게 보험 처리가 된다면은 이 수면 무호흡증만 하는 클리닉은 어떻게 보면은 수입을 뺏길 수가 있어요.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간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질병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백혈병이래요. 백혈병이 걸렸는데 이거 백혈병이 판정이 나올 동안은 더 많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이 백혈병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나 봐요. 이 닥터와슨 사실 이게 좀 퇴출되는 분위기긴 한데
백혈병에 대한 요 사례를 분석을 하면은 그 빅데이터 이 분석을 통해서 백혈병이고 어떤 백혈병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일반적인 검사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게 하는 솔루션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오른쪽 사진은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야 돼요. 네. 40대 후반 나오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장 다 비우고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대장 내시경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까 같이 선별이 뭐냐면은 변을 보고 나서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찌른 다음에 그거를 여기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제공 주면은 그 안에서 DNA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대변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내장 내시경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선별 그런 많은 환자도 선별해 주는 거죠. 옛날에 모든 사람한테 다 쑤셨는데 이제는 쑤실 만한 사람한테 쑤시는 거죠. 그 단계가 되는 거죠. 이런 의학적 가치 부분들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요 얘기 나온 거냐면은 병원 사정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환자의 편함도 있고 아까 같이 엑스레이로 CT를 대체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병원에 따라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왜 안 할까요? 네? 뭐라고요? 맞아요. 병원은 대장 내시경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엑스레이보다는 CT 찍는 것이 수가 적용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솔루션들에 있어서 좀 다른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요 얘기가 있습니다. 인바디 해보셨죠? 네, 많이 하셨네요.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시작할 때 사실 인바디에서 시작하잖아요. 운동 PT 하면은 체지방 측정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바디는 PT 선생님들한테는 회원 등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잖아요. 영업 수단이잖아요.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 결과지를 또 개발했고요. 인바디에서는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측정했던 나온 결과가 고객이 아니라 의사들한테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내가 사음직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그런 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솔루션이 단순히 퍼포먼스가 몇 프로가 아니라 그것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그런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이 글자가요 되게 중요한데 헬스케어는 하나의 큰 시장,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몇 조, 뭐 CAGR을 몇 프로, 40%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고 하는 그래프를 봤잖아요. 내가 이 뛰어든 시장이 그 정도의 확장성이 있구나라고 할 게 있지만은 이 메디칼 쪽은 또 특징이 있는 게 그런 그 큰 시장이 정말로 작은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과, 이비인후과 중에서 귀, 이비인후과 중에서 코, 정형외과 중에서 어깨, 정형외과 중에서 엘보우, 정형외과 중에서 손목 이렇게 다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만큼 시장이기 때문에 저걸 몇 프로만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매우 메디칼 쪽에서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솔루션으로 큰 시장을 한 번에 먹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그런 좁은 부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그 3개사를 얘기했을 때 의료인공지능 성장의 걸림돌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좀 믹스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영상의 판독 정확성을 입증했어요. 야, 의사가 못 찾던 거 내가 찾았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판독률 90%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왜일까? 인증을 받았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인증받고 성능도 좋은데 왜 못 받지? 참고적으로 FDA 승인 절차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510K로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아는 분?
광고 진짜 많이 하는 건데. 라미란 씨하고 이정재하고 나와서 누가 먼저 여기 누울 거야? 세라젬. 세라면 안 맞아요. 광고할 때 보면 여기 FDA 510K 클래스 2 승인 받았다고 막 나와요. 이게 510K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여기 이미 시판된 장치 이런 의료인공증에서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달라. 그래서 얘도 우리 인증해 줬으니까 우리도 인증해 줘. 이런 컨셉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면은 그 인증되어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차이점만 조금 다르게 해서 인증받으시면 돼요. 특허하고 정반대예요. 특허는 이거와 우리는 이렇게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거야. 특허 줘라고 한다면 인증은 얘나라 이거 우리랑 다 똑같아. 근데 요거만 달라. 그 우리 인증 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솔루션 낙상 관련돼 있으면은 FDA나 KFDA 같은 데서 낙상 관련된 솔루션을 찾아보시고 이거의 차이점은 요거만 다릅니다라는 컨셉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쉽겠어요? 510K가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10K를 대부분 하고요. 사실 시판할 때 세라잠에서 510K라고 하는 저 마크 처음 광고할 땐 자주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오거든요. 그냥 FDA 승인만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510K 있으면 아 누구 거 했던 거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클래스 2는 이제 그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인 경우가 저렇게 510 그 클래스 1을 줍니다. 클래스 1은 아예 거의 없다. 2는 약간 있을 수 있다. 3, 4로 올라오면 매우 위험하다. 이런 등급입니다. 수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테이블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 증대 1단계는요. 업무 효율 증대만으로 수가를 인정받기 어려워요. 내가 이 제품을 만들면은 병원에서 업무 효율이 되게 높아질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라고 했던 부분은 병원에서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인증은 수가 반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병원에 뛰어난 영업력이 있어야 돼요. 병원 원장을 잘 하신다든가 병원 행정과를 잘 하신다든가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뷰노의 골련정 판독 보조 시스템이 영상 AI로서는 매우 뛰어난 제품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에는 수가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죠. 효율은 뛰어날 수 있게 해서. 왜냐하면 사진을 찍었을 때 기존의 그 그러니까 A라는 어린이의 손목 사진을 보고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한 10,000장, 한 3,000장 되는 사진을 스크리닝을 해거든요. 어느 거랑 비슷하지? 근데 그거를 빠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지만 누가 얘 키가 175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식약 최소는 원하지 않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애들 엄마가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엄마들이 돈 내고 병원에서는 이걸 솔루션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돈을 내는 거죠. JK 뇌경색 진단 보조 시스템도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제품들이 솔루션들이 과연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보면 되고요. 폐사진에서 이제 폐결절을 찾은 사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많은 그 3개, 3개 업체에서 흉부 엑스레이 관련된 학습을 시켜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폐결의 폐결직, 폐렴, 기흉, 다양한 진료하고 의료 판독, 의사가 이 사진을 판독하는 거는 수가가 30% 반영되고 전문의는 여기 10%를 더 추가 수가를 반영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 사진을 진단, 선별해주는 요거는 안 돼요. 이유가 여기 의사를 배제한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아직.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많은 영상 AI가요. 아까도 그 6교에 있는 그거 내용을 보면은 폐결핵인가 폐결절인가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X선을 보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서 진단하는 영상의학 그 의사들은 폐결절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X선 사진에서 이 화면에서 폐결의 폐결절, 폐렴, 기흉 이 당당을 여러 가지 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든 솔루션이 나는 폐결절은 진짜 99.9%를 찾아낸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들이 아직 인증은 받아요. 그래 잘 찾네. 하지만 이걸 수가로 반영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병원에서 돈을 내고 저걸 솔루션을 사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왜? 의사들 다 있는데. 수가나 받잖아요. 수가도 받잖아요. 의사들한테. 의사가 보면 수가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술의 뛰어남과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켓에서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폐결점을 잘 찾아내면 나머지 6개 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판단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상당 기간 동안 의료 인공지능은 의사 판독을 도와주는 형태로 규제기관에 허가를 받고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독으로 쓰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3년 전, 4년 전에 의료 인공지능 그런 관련된 세미나를 막 할 때 보면요. 이런 꿈들, 부품 꿈들이 있었어요. 야, 아니면 위험이 있었어요. 의사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의사 몇 명 없어도 되겠다, 이제. 요즘 깨달은 건 전혀 아니죠. 의사의 권위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특별한 지역, 영역에서는. 사실 맞잖아요. 법률 검색도 사실 AI가 다 할 수 있지만 법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위치가 더 공고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쟤는 왜 그럴까요? 저는 끝날 때 됐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요것도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내시경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격리 사진이에요. 여러분 술 많이 술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여기서 손가락으로 술 잘 마시는 사람 손가락질을 하면 아마 누군가 갈 텐데 그분들 30대쯤 되면은 위내시경 꼭 받아야 돼요. 위내시경 왼쪽 사진에서 불국의 위험이 발생됐고 위에서 용종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걸 띄어요. 띄어서 오른쪽에 있는 병지 사진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에서 그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진단을 받게 되는데, 자, 왼쪽은 뭘까요? 아까 말한 검사의 종류에서는 선별이에요. 이 사람이 야, 위가 되게 위험해. 얘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돼. 그래서 오른쪽 병리 사진 쪽으로 임상병리과로 보냅니다. 트랜스퍼를 하거든요. 받으면은 저거를 임상병리 선생님들은 현미경밖에 안 봐요. 이 사람은 세포가 얼마큼 침투했기 때문에 이건 위암이야. 네거티브한 거야. 포지티브한 거야.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확진이에요. 실제적으로 위내시경으로는 이 사람이 위암에 걸렸다, 대장암에 걸렸다고 판정은 못해요. 거기서 떼어낸 색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현미경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확진이에요. 어느 게 수가가 반영될까요? 똑같이 99.9%의 이미지 판독률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어느 게 인증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수가 반영 어느 게 될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병리 사진에 대한 해독하는 부분이 그나마 더 수가를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일반적으로 내시경 사진은 일반 병원에서 일반 내시경 클리닉, 내과 클리닉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병리 사진은 대형 병원에서 가능한 거예요. 비용이 어느 게 더 많이 들겠어요? 오른쪽이 더 많이 들겠죠. 네. 판독의 정확도가 낮은 영상에서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게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잡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판독률이 되게 낮대요. 이런 것들을 해상도를 높여서 정확히 크게 향상시키는 경우에 이제 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중증 질환 진단의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 부분, 작은 판독 정확도 향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1%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의 1% 판독률 높이는 것보다 췌장암에 대한 1%를 높이는 게 또 훨씬 더 밸류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잘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잘 찾아냈기 때문에 그다음에 폐암 조기 진단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부분까지 임상이 돼서 결정이 돼야지 수가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아까도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두 가지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했던 거 하나가 인증에 대한 부분과 그 인증에 대한 부분, 인증에 대한 부분과 이런 그 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강의가 있거나 특강, 저 이후에 정말 그런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면은 더 좋은 그 여러분들의 그 학창 그 스터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막 병증 선별 도구는 아까 같이 망막을 통해서 못 얻을 수 있다. 뭐 사실은 그 당뇨도 찾을 수 있고요. 혈관이 우리 몸 밖으로 혈관이 나온 곳이 망막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부 혈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측 이 사람 24시간 안에 죽어요. 라고 하는 예측. 6시간 내에 이 사람 죽어요. 6시간 뒤에 이 사람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예측이 우리한테 되게 경이로운 거일 수 있겠지만 이 의료 쪽에서는 실제 이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된대요. 이 사람이 왜 죽는데? 심장이 멈춰서? 피가 터져서? 혈관이 터져서? 이런 영역까지 분명하게 예측이 가능해야지 실질적으로 수가의 반영과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한 가치를 이 메디컬 쪽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그 비싸거나 위험한 건설을 대체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냐면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질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한답니다. 뭐냐면은 그 여기서 바늘이 들어가 가지고요. 들어가서 이 안에 심장까지 들어가요. 카테터라고 하는데 이 심장까지 들어가서 혈관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그 조형물을 던지고 나서 그거를 이제 스캔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볼 수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몸에 바늘이 들어가. 그래서 쭉 들어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상만 해도 좀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특히 심장. 그런데 이거를 대체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관상동맥 CT라고 해서 엑스선을 찍어서 그 순간 샷을 찍은 다음에 거기 조영술 그러니까 조용 그 액체를 먹고 그러면은 CT를 0.1초 단위로 찍었으면은 이 움직이는 거리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 속도를 측정해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뮬레이터를 만든 게 이제 하트플로우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왜 받아줄까요? 침습적으로 하는 것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위험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저 오른쪽에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수가를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요 제품을요 작년 가을에 이 업체 하트플로우 업체에서 이거를 개발했던 그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는 요 단위 이거 레이저 포인트 있잖아. 요 단위를 거의 제가 1억 개 샘플, 1억 개 엘레멘트를 만들어서 FEM 방식으로 유한요소법을 통해서 이거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만 꽂혀 있었어요. 야, 이거 1억 개의 FEM과 엘레멘트로 저걸 역행렬을 구하면 얼마나 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돌이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공돌이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저것이 수가에 반영 안 되면은 그 좋은 화려한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오늘 제가 이제 아까도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잡는 건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는 강의가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얘기입니다. 자, 스타트업 혹시 난 졸업하고 창업할 거야 생각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거기 앉아 있어도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한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저희도 이제 다른 스타트업 저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 혹시 컬러즈 아시는 분 있어요? 퍼스널 컬러는 아시죠? 여자분들 그리고 남자분들 알죠? 제가 하나도 없을 때 여기 김영하 대표님이 2009년도에 한번 해볼래요 해놓고서 제가 결국은 다 해봐 한 7년 했나 그렇게 됐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시작한다고 예전 저희 때는 자고 일하니까 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이 메디칼 쪽에서는 폭발적인 시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매우 작은 시장을 인증과 수가까지 적어도 인증까지 받으려면 개발과 3년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을 생각하고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개발해놓고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위해서 인증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고 생존, 지속적인 생존 및 성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되게 중요하고 투자자들하고 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쁜 쓰레기 만들지 말자. 예, 저도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이거 팬시하지 않아? 야, 이거 있으면 끝내주겠다. 아까 뭐 했어요? 기존 의료 체계와 새로운 시스템 개발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한국 의료 특성 뭐예요? 규제 많다. 예, 규제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규제 많긴 하지만요. FDA를 뒤집어 보면은 그리고 KFDA 그런 승인 관계를 보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서바이벌 하셔야 됩니다. 존나게 버텨서 투자금 얻고 빨리 엑시트 하시는 것이 사실 이 시장에서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 있어요? 부의 추월 차선? 네. 그건 뭐예요? 추월 차선이? 스타트업에서 엑시테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나 외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국 규제는 왜 이래?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스타트업은 이런 규제가 지속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이 중에서 스타트업을 하신다면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제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정말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요? 이게 2017년도에 16년 17년도에 그 더 웨이스킨이라고 해서 저 만든 IoT 디바이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피부를 대면요, 얘가 측정을 해서 피부 상태를 두 개의 전구로 측정을 해서 건조한지, 지성이 꼈는지, 뭐 유분이 많은지 이런 걸 측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얘를 방에다 놔두면 공기를 봐서 방의 공기가 어떤지, 얘가 GPS가 있어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연결돼서 그 지역의 황사가 어떤지 미세먼지가 어떤지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130 몇 가지의 피부 아이템을 해서 제품을 소개해주는 그 앱이었어요. 그 장치였어요. 제가 한 14만 원 정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은 뭐 강연에 갔었는데 이 더 웨이 스킨의 대표 CEO가 와서 이거 맨 처음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걸 투자를 받으려는데 투자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그때 저 샀어요. 너무 신기해서 샀어요. 이게 큐레이션이라는 정확한 뭐는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 당시는 제가 너무 대단했거든요. 저는 이게 개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사실 했던 부분이고 이거 개인화 맞춤 서비스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피부로 해서 준단 말이에요. 네. 이거 맨 처음에 실패했던 건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이거를 그 피부과 기기로 시작을 했어요. 더마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자들이 의료 쪽으로 한 데가 좀 가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지고 거의 길바닥에 나왔기 전에 쟤를 누군가의 뒤통수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뷰티 아이템 받자. 뷰티 아이템. 그리고 이렇게 예쁜 모델 써서 측정하고 이게 메이크업, 뷰티에 관련된 부분을 바꾸니까 투자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투자 받고 제가 알기로는 이 대표님은 그 이후에 엑싯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 제품을 안 팔고 다른 사실 이런 스킨 제품도 나오지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솔루션들이 지금 여기 스마트 헬스 과학기술 융합학과라고 해서 스마트 헬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내용이 정말 의료로 가야 되는 아이템이 아닐 수 있다라면은 사실 약간 그거는 그 주제는 방향을 아까 같이 뷰티나 다른 사회나 이런 쪽으로 살짝 바꾸면은 아까 말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수가에 대한 부분을 살짝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러면은 마케팅적으로 풀어나갈 게 좀 많긴 해요. B2C 시장에서 이제 헤매기 그러니까 다이다이로 이거 방송되는 건데 1대1로 붙어서 한다고 하면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 보니까 즐거우시죠? 끝날 것 같으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이런 헬스케어 시장은 거대하지만 작은 시장 모여서 거대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탐삼솜 아세요? 요거 아세요? 제가 읽을 줄 알고 이제 풀 디스크립션을 했는데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헬스케어 시장이라면은 전체 시장이에요. 야, 아까 말한 헬스케어 시장이 20조래. 플랫폼 시장이. 와, 내가 20조 시장에 있는 거야? 그러나 서비스 내가 개발을 해서 어드레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될까? 라는 것이 아무래도 깔때기가 좀 좁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업테이너블 마켓이에요. 난 강원도 내에서 요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줄어들겠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시장은 보되 결국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될 시장의 규모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뭐 이런 시장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성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정말 큰 시장 오케이 하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결국 특정 행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 특정 행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업일에서 할 수 있는 인증과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김영환 대표님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은 병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을 넘어섰어요. 병원 비즈니스 할 때 저는 그 높은 병원의 벽,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 1등급 하고 막 정말 하나도 안 틀린 애들이 다 의대 가잖아요.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가서 권위의식도 되게 강하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뭐 뉴키즈나 여기 나온 분들을 보면 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되게 정말 머리 좋으세요. 논문도 정말 빨리 읽고 뭐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그 병원이라는 시장을 넘어서는 게 정말 힘든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쳐놨어요. 그래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협력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혹시 친인척 중에서 의사이신 분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좀 병원에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정말로 누가 보기엔 공정하지 않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공정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메디칼 쪽을 바라보셔야 돼요. 매출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적게는 짧게는 6개월에서 제일 작은 ISO 같은 경우는 뭐 2, 3개월 걸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임상까지 필요한 것들은 적게는 6개월에서 만약에 장치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2, 3년이 걸릴 수 있는 시장이에요. 기간이에요. 그럼 과연 그때까지 어떻게 10개 손가락을 다 빨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 것까지 빨아야 될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아까?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네? 투자. 네. IR을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누가 돈을 내는 주체인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의료보험, 국립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낼 건지, 소비자가 낼 건지, 병원이 낼 건지. 미국 같은 경우는요, 거대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런 구글이나 에어비 이런 데서는 그 회사가 보험 시장의 주체예요. 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직원이 아침에 일어날 때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면
업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 관련된 치료를 제공을 해요. 그 보험 수가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죠. 메디케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그 솔루션을 사서 그 보험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보험 적용이 미국에서는 또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있대요. 그래서 직원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로바로 찾아내서 해줄 수, 디텍트 해줄 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쭉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파일은 공유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가를 받기 위한 임상 계획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러니까 개발하고 인증하고 수가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임상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가 먼저 수가가 먼저 생각이 돼야 되고 수가를 어떻게 받을 건데 임상 계획을 세우고 임상 계획을 하면서 그 임상 계획 인증을 받고 그리고 개발을 하는 것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먼저 가보신 분들은. 수가를 받기 위한 임상 계획을 고려한 개발 기획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3개월 동안 할 때 이거 다 못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아니면은 제안서의 어떤 계획의 프로젝트에서 개요, 인트로덕션 할 때나 아니면 마지막에 부록으로 이런 부분들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가를 바라보는 기술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가 또 슈파스가 경험한 땅을 치고 경험한 저희가 1년 동안 이거 하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손해를 봤죠. 정량적으로 여기서 얘기 못 하겠지만 저희 회사 소개 잠깐 하겠게요. 저희 회사는 일단 비전하고 미션을 말씀드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선한 기술, 사람을 세우는 선한 기업이라는 목표, 이게 비전이고요. 그래서 미션으로서는 중환자실 의료진이 10명이 되는 AI 이노베이션을 하고 합니다. 의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왜 10명이 될 수 있냐? 의미 있는 밸류를 주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환자실에서는 의미 없는 밸류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중환자실이 나오던가요? 나오죠. 뭐 그러면 페이션트 모티에서 막 삐용삐용 울리면 막 가는데 대부분의 80%가 위양성 알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가 지금 당장 쇼크에 온 것이 아니라 올 것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의사한테 적절한 리소스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입니다. 쇼크레인저라고 하는 게 저희 브랜드고요. 이걸 통해서 앱이라든가 디바이스, 모바일 웨어러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장, 대장암 병기 판독하는 부분, 그리고 GS가 이제 모 대학 병원에 이제 페이션트 모니터를 납품하는데 경쟁사하고 붙었어요. 근데 저희가 sepsis, 그러니까 폐혈증에 대한 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한 sepsis, 폐혈증 샥이에요. septic shock에서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를 예측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의료 영상 데이터들, 의료 영상 쪽에 대한 그 AI 쪽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의미 있는 매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바이탈 사인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2세대 AI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선별이라기보다는 확신이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를 얻고 아까도 잠깐 지나가시 보였지만 수가에 있어서 3단계 수가를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받아서 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네. 저희 밸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샹레인저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중환자 초크 사전 탐지 시스템을 해서 아까 같이 3시간 전 예측하는 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모니터링한 샘드가 뭔지 아세요? SAMD?
소프트웨어 as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에요. 샘드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원격 의료 협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왼쪽 여기는 이제 GE 헬스의 초음파 사진과 그리고 여기 저희 이제 샹 레인저에 대한 대시보드인데요. 어디가 양주병원이에요? 여기가 양주병원인가요? 여기가 MS였던가요?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양주 이제 국군병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이 부분들을 보고 환자를 진료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군대 혹시 메딕 하신 분 있어요? 군대에서? 열악하잖아요. 또 집 저기 오지에 있고 그랬을 때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격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까 GES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동 개발하고 전시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전시 최근에 그 키메스라고 하는 그 행사에서 저쪽에 같이 부스에 들어가서 공동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에 네이버 클라우드 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막 이제 뷰노, 네, JLK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저희 쪽 샹레인저에 대한 부분을 태국 병원에 이제 붙이는 작업을 이제 5월에 진행하게 되고요. 캐나다 같이 해서 저희가 캐나다에 이제 그 협력 합작법인이 있는데요. 거기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경제부 장관이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6월 22일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벡터 연구소라고 하는 벡터 연구소 아세요? 그 누구죠? 그분이? 제프리 힌튼. 제프리 힌튼은 아세요? 저기 뒤에는 여학생 끄덕였어. 예, 그 3개 그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 연구소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캐나다 쪽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주로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인텔 글로벌 어워드 받았고요. 아까 샹레인저의 특징은 생체 신호만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이제 EMR은 아세요? EMR? EHR, EMR?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막 기록하잖아요. 진료 차트. 이거를 기록되는 게 일렉트로닉 EMR,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는 의료 데이터거든요. 이건 병원마다 다 있고 그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라인웍스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뭐 6개월 뒤에 다시 환자 입원할 확률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 페이션트 모니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바로 받아서 바로 분석해서 3시간 뒤에 이 사람이 환자가 쇼게 올 것 같아? 이걸 1분 단위로 계속 측정하는 방법. EMR에서 6가지 데이터, 랩 데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혈구의 숫자라든가 뭐 락테이트 젖산의 수치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오로지 혈압, 체온, 심박수, 호흡수, 그다음에 SpO2 뭐 그 정도의 값만 가지고 이 사람이 3시간 뒤에 예측할 것 같아? 그러한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분할할 수 있고요. 그 이야기는 집에서도 홈케어 환자한테도 병원이 아닌 홈케어 환자한테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마치도록 요게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입니다.